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미국이 미치죠. 여기 CNN의 한 PD가 한국 사람들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의 다큐멘터리 PD 세이지입니다. 제가 작년에 찍은 다큐멘터리 한 편으로 초대박을 치고 회사에서 꽤나 인정받는 PD가 되었는데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영상이 바로 몽골에서 유행하고 있는 한국을 주제로 한 영상이었거든요. 미국 내에서 몽골이 한국으로 뒤덮여 있다는 주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대성공을 거뒀어요. 솔직히 인기가 많을 거라 생각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파급력이 클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이러다 미국도 잡아먹히는 거 아냐 싶은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부터 한국 문화는 미국뿐 아니라 몽골에서도 인기가 많구나 싶은 사람들도 많았죠. 그때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에 정말 화제가 많이 되었고 몽골 여행은 물론 한국 여행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서 팀장님께서는 한국 관련해서 하나 더 제작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고 이번엔 직접 한국에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인기 있는 관광지보다는 의미 있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새로운 프로젝트 구상에 들어갔죠. 며칠 후 기획안을 작성하고 회의실에서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럴 땐 정말 떨리거든요. 내가 좋다고 생각한 걸 동료들도 좋다고 생각해야 성공적인 거니까요. 긴장된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고 발표가 끝나자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했어요. 모두들 아무 말도 없었죠. 내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걸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호성이 나왔습니다. 모두 제가 기획한 한국 시리즈를 열심히 읽어보느라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이번에도 대박일 것 같다며 좋은 반응을 보여주는데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고 저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어요. 한국에 함께 촬영을 갈 카메라 감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였죠. 회사에서는 최근 입사한 한국계 미국인 감독을 추천했습니다. 레이븐이라는 이름의 카메라 감독님이었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라 좀 어색했거든요. 물론 일하다 보면 회사에서 정해주는 대로 따라야 하지만 한국은 장기 출장인 만큼 좀 안면이 있는 사람과 가고 싶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레이븐 감독님과는 첫 만남부터 어색했습니다. 레이븐은 말수가 적었고 제가 한국 촬영에 대해 브리핑을 했을 때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계 감독이라길래 제가 준비한 장소 외에도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회의 내내 그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며 친해지기 진짜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사람과는 정말 같이 일하기 힘들지 않나요? 속으로 망했다고 생각하며 문을 나가려는데 급하게 나가려다 보니 발이 꼬였고 그대로 몸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그런데 레이븐이 저를 잡아 일으켜주는 덕분에 하나도 다치지 않을 수 있었죠. 운동신경이 엄청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몸이 너무 밀착해 있더라고요. 당황해서는 고맙다고 얘기하고는 후다닥 자리로 돌아왔어요. 자리로 돌아와서는 한국 촬영을 위한 세부 일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일하고 있는데 중요한 서류 하나가 없어졌더라고요. 드라이브에 저장도 되어 있지 않아 온갖 파일을 다 뒤졌는데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정말 의아한 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갑자기 레이븐이 제 자리로 와 종이 한 장을 갖다 주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건 제가 잃어버린 서류더라고요. 마냥 무뚝뚝하고 어려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소하게 챙겨주는 모습을 보며 생각보다는 좋은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한국 출장을 위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장시간 비행이라 화장을 미리 다 지우고 피곤한 나머지 잠에 빠졌어요. 이윽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다다를 무렵 번쩍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중국 촬영 때의 일이 생각났거든요. 그때 중국 공항에서 1시간이나 잡혀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여권 사진은 화장을 하고 찍은 사진이었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화장을 다 지우고 입국 심사를 받는데 다른 사람 아니냐며 한참을 잡아뒀거든요. 혹시나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 싶어 화장을 하려는데 제가 너무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화장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어요. 한국도 입국 심사 절차가 너무 까다로우면 어쩌나 속으로 걱정을 하며 줄을 서 있었습니다. 눈썹이라도 그려야 하나 싶었지만 하필 눈썹 그리는 펜슬도 캐리어 안에 있더라고요. 잔뜩 긴장한 채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혹시나 싶어 최대한 웃어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예상 외의 반응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입국 심사 직원은 별다른 질문도 없이 즐거운 일정 되길 바란다며 신속히 제게 여권을 다시 주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히 입국이 가능하다니 중국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은 무슨 보안을 그렇게 철저히 하는지 비자 발급부터 입국 심사도 까다로웠어요. 그리고 입국하고 나서도 보안 절차를 몇 번이나 거쳤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별다른 절차 없이 금세 공항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시작부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캐리어를 찾으러 가는 길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레이븐이 먼저 나왔는지 제 캐리어를 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레이븐의 작은 배려에 또 한 번 마음이 따뜻해졌죠. 저희는 택시를 타고 명동의 호텔로 이동하기로 했고 택시를 타자마자 기사님께서 영어로 질문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관광객이 많이 오는지 영어를 유창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기사님은 외국인 손님을 봤는데 당연히 기본적인 영어는 해야 하지 않겠냐며 웃으셨고 덕분에 편하게 호텔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택시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높은 빌딩들 뒤로 우뚝 솟은 산들이 그림처럼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레이븐에게 한국엔 자주 와보셨겠네요? 라고 물었고 레이븐은 한 번밖에 못 와봤다고 했어요. 저는 아예 부모님부터 정착한 재미교포인가 보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다음날 아침 일찍 따로 만나기로 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다음날 우리의 첫 촬영지는 북한산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서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등산객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 눈앞의 풍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젊은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산을 오르고 있었죠.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큰 산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즐긴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어요. 레이븐과 저는 등산로를 따라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의 한국인들은 마치 산책하듯 가볍게 올라가고 있었죠. 특히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우리를 추월해가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레이븐은 중간중간 쉬어가며 주변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도심의 빌딩 숲과 울창한 산림이 어우러진 풍경은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산을 오르면서 한국인들의 등산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 사람들은 좀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서로 모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등산객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간식을 나눠 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두 한국인 때문에 저는 정말 경악하고 말았어요. 어떤 중년 부부가 저희에게 검정 봉지를 불쑥 내미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어요. 쓰레기를 대신 버려달라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제가 받지 않고 있자 마구 웃으시며 계속 제게 검정 봉지를 주더라고요. 저는 얼떨결에 받아들었고 좀 황당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걸 어쩌라는 거지 싶었죠. 그러자 아주머니께서 열어보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셨고 봉지 안을 봤더니 역시 쓰레기가 있더라고요. 은박지 뭉치인 것 같았어요.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레이븐이 제게서 그 봉지를 낚아챘어요. 저분들께 화를 내려나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레이븐은 그 은박지를 꺼내어 열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순식간에 얼굴이 붉어지고 말았어요. 그 봉지 안에는 직접 만든 김밥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별다른 준비물도 없이 촬영 장비만 들고 등산을 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는지 먹을 걸 나눠주신 거였어요. 저는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도 모르고 쓰레기인 줄 알았다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바로 김밥을 하나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곤 깜짝 놀랐죠. 이분은 김밥 장사를 하시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더라고요. 미국에서 냉동김밥만 먹어봤는데 아주머니께서 만든 김밥이 훨씬 맛있었어요. 이게 바로 현지의 맛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제가 더 놀랐던 건 레이븐이 한국말을 할 줄 안다는 점이었어요. 사실 공항에서 여기까진 한국어를 할 일이 없어서 알지 못했는데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놀랐죠. 교포들 중에서는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던데 레이븐은 유창하진 않지만 그런 대로 생활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아주머니가 주신 김밥으로 배를 채우고
레이븐과 다시 등산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게 하나 있었어요. 등산로 중간중간에 있는 약수터가 인상적이더라고요. 많은 등산객들이 물통을 채우거나 얼굴을 씻고 있었죠. 저도 호기심에 약수를 마셔봤는데 차갑고 깨끗한 물맛에 놀랐습니다. 물을 챙길 생각을 못했던 저희는 약수터에서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고 이동할 수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고 우리는 당황했죠. 그때 레이븐이 재빨리 장비를 방수 가방에 넣고 근처의 바위 아래로 저를 이끌었어요. 그의 빠른 대처 덕분에 장비들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위 아래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동안 주변의 한국인 등산객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미리 준비해온 우비를 입고 태연하게 산행을 계속하고 있었죠. 몇몇은 우리에게 우산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친절함과 준비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옆에 있던 노부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레이븐이 통역을 해주었죠. 노부부는 매주 이렇게 북한산에 온다고 했어요. 산에 오면 건강해지는 기분도 좋고 맑은 공기가 좋다고 하셨죠. 저는 이렇게 화려한 도시인 서울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산이 있다는 점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어요. 30분쯤 지나자 비가 그쳤고 우리는 다시 산행을 시작했어요. 비에 젖은 바위와 나무들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레이븐은 이 아름다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죠.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 느낌은 정말 특별했어요. 서울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은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한강 그리고 그 사이에 펼쳐진 녹지대가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레이븐과 저는 말없이 그 광경을 감상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죠. 그렇게 산을 내려가는데 저는 한국 사람들의 이상한 발걸음을 포착했습니다. 하나같이 다 같은 장소로 이동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분들을 따라가 보자고 레이븐에게 제안했고 도착한 장소는 실로 놀라웠어요. 거긴 음식점이더라고요. 파전과 막걸리를 파는 곳이었는데 막걸리가 술이라 좀 고민이 되었어요. 아직 촬영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먹어보겠냐 싶었고 촬영을 핑계로 막걸리를 맛만 보자며 시켜봤어요. 아니 근데 막걸리는 술치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우유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술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살짝 거부감이 들었지만 주변 한국 사람들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마시길래 저도 한 모금 마셔봤어요. 그런데 두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새콤달콤한 막걸리가 인상적이었어요. 게다가 바삭한 파전의 조화는 정말 좋더라고요. 순간 촬영을 잊고 막걸리 한 병을 다 마시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그치만 가까스로 저를 절제하며 딱 두 잔만 마셨어요. 제가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이자 레이븐은 여유가 있으니 더 마시라고 해주었지만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절제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막걸리 두 잔으로 충분했어요. 등산 후의 피로가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등반을 마치고 저희는 다음 장소로 취재를 떠났습니다. 거긴 미국 사람들이 한번 갔다 하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장소인 목욕탕이었죠. 목욕탕이야말로 한국 문화의 독특한 면모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탈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옷을 벗고 수건 하나만 둘렀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감추고 목욕탕으로 향했어요. 목욕탕에 들어서자 더운 김이 얼굴을 덮쳤습니다. 여기저기 샤워기에서 물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은 서로의 등을 밀어주고 있었어요.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죠. 아무래도 저만 외국인이라 저를 쳐다보는 시선도 느껴졌어요.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고 한국 사람들을 관찰하며 최대한 따라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샤워를 마치고 욕조에 몸을 담갔습니다. 그런데 발을 담그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물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태연하게 턱 아래까지 몸을 담그는 사람들을 보며 놀라웠어요. 저는 한참을 발만 담그고 구석에 앉아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뜨거운 물이 피로를 풀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중년의 아주머니였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몰라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죠. 웃으며 제게 뭔가 제안하시는 것 같았고
호기심에 아주머니를 따라 가봤습니다. 그곳엔 여러 개의 매트가 놓인 테이블이 보였어요. 마사지를 받는 공간인 것 같았죠. 아주머니는 가격을 알려주셨고 저는 등산도 했겠다 좋다며 마사지를 신청했고 아주머니의 안내로 한 테이블에 엎드렸습니다. 발가벗고 마사지를 받는 게 좀 어색했지만 한국의 문화련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잊지 못할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따뜻한 물을 끼얹더니 거친 수건으로 온몸을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몸을 벌떡 일으키려 했어요. 그런데 저 말고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좀 참아보자고 생각했고 점점 참을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각질이 벗겨지는 모습을 보며 신기함과 동시에 약간의 당혹감이 밀려왔죠. 이게 다 내 몸에서 나온 거라고 싶더라고요. 다 끝나고 일어나 보니 피부가 벌겋게 붉어져 있었지만 놀랍도록 부드러워졌어요. 마치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렇게 목욕을 마무리하고 머리를 말리려는데 드라이기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고장난 걸 갖다 놨나 싶었죠. 한국은 편의시설이 다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눌러봐도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고 돌아서려는데 젊은 여성이 다가와 제게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어봤고 여기 동전을 넣으면 작동한다며 직접 자기 돈을 넣어주었어요. 정말 동전을 넣고 나니 드라이기가 작동하더라고요. 그분 덕분에 드라이기를 사용할 수 있었고 저는 너무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목욕탕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마무리하고 나왔고 레이브는 저를 기다리는 동안 찜질방 촬영까지 다 마무리했다고 하더라고요. 레이븐도 저도 서로 반질반질해진 얼굴을 보며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 목욕탕 문화는 진짜 좋다며 등산 갔다가 꼭 목욕탕에 와야 될 것 같다고 했죠. 그렇게 일정을 마무리하고 방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문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이븐이었죠. 저는 레이븐 손에 들린 물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레이븐은 아까 취재 때문에 막걸리 마음껏 못 먹은 게 아쉬워 보였다며 막걸리를 사왔지 뭐예요. 사소한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레이븐은 제게 막걸리를 건네고 돌아가려는데 저는 그를 붙잡았어요. 저랑 같이 드실래요? 하고 물어보았고 저는 호텔 룸서비스 메뉴를 둘러보곤 육전 메뉴를 주문해 같이 먹기로 했죠. 레이븐과 저는 테라스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서울의 야경이 우리 앞에 펼쳐졌죠. 막걸리는 달콤하면서도 약간 신맛이 독특했지만 묘하게 끌리는 맛이 있었습니다. 육전을 안주 삼아 막걸리를 마시다 보니 어느새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그런데 레이븐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걸 고백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놀라웠어요. 레이븐은 2살 때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고 털어놓았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레이븐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무뚝뚝하고 차가워 보였던 그의 태도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레이븐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죠. 양부모님은 그에게 정말 좋은 분들이었다고 해요.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고 태권도도 배우게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레이븐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다고 해요. 자신의 뿌리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그를 괴롭혔던 거죠. 어릴 때 한 번 한국에 와봤어요. 양부모님과 함께요. 하지만 제가 입양되었던 기관에 가봤더니 그 기관 이전에 지냈던 센터만 찾을 수 있었을 뿐 친부모님을 찾진 못했죠. 라고 얘기했어요. 생각보다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일정이 빠듯해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레이븐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안쓰러웠어요. 어떤 마음일지 상상도 가지 않았죠.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얘기를 나눴고 짧은 사이에 정말 많이 친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희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가야 할 곳이 꽤 멀리 있는 곳이었거든요. 미리 예약한 투어사의 직원이 로비에 나와 있었고 저희는 투어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DMZ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경계선을 직접 보게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버스를 타고 DMZ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번화가는 사라지고 철조망과 군사시설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도착했을 때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남북 군인들이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레이븐은 카메라를 들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볼 수 있었죠. 갑자기 북한 측 건물에서 망원경으로
우리를 주시하는 북한 군인을 발견했어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오물풍선도 보내고 한국에서는 대북 확성기로 방송도 한다던데 두 나라가 전쟁 중이라는 게 다시 한번 실감났어요. 그렇게 저희는 JSA 탐방을 마치고 제3땅굴로 향했습니다. 가이드는 이 땅굴이 북한에 의해 파진 것이며 서울 침공을 목적으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땅굴 입구에 서자 습한 공기가 훅 끼쳐왔어요. 좁고 어두운 통로를 보니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땅굴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땅굴 깊숙이 들어갈수록 벽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았고 천장이 내려앉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패닉 상태에 빠진 저를 본 한국군 안내원이 재빨리 다가왔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깊게 숨을 쉬고 그의 목소리에 집중하라고 말이죠. 한국 군인의 침착한 대처 덕분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밖으로 나오기로 했죠. 밖으로 나오자 신선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고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저는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렸고 생각보다 좁고 어두운 땅굴이라 순간적으로 공포스러웠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DMZ 탐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한국의 또 다른 면을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화려한 서울의 모습 뒤에 이런 아픈 역사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레이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서 좀 다급하긴 했지만 한번 알아보고는 싶었거든요. 레이븐은 제 말을 듣자마자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었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 레이븐의 부모님을 한 번 더 찾아보면 어떻겠냐고 했거든요. 레이븐은 지난 방문 때도 못 찾았고 시간 낭비가 될 거라며 그냥 돌아가자고 했고 그건 다음에 자기가 한 번 더 한국에 와서 찾아보면 된다고 했죠. 저는 어차피 내일 밤 비행기 전까지는 시간도 있고 이번에 단서를 조금이라도 찾아두면 다음 방문 때 더 수월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레이븐은 서울 관광으로 하루를 보내도 될 텐데 자기 때문에 시간을 쓰는 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관광보단 이게 더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고 얘기했고 내일 아침 일찍 그때 마지막 단서를 찾은 센터로 가보자고 했어요. 레이븐은 제게 너무 고맙다고 했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일찍 우리는 레이븐의 친부모를 찾기 위해 아동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레이븐은 오는 내내 초조해 보였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못 찾을 것 같다며 그냥 한번 가본다고 얘기했지만 그 말 속에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센터에서는 너무 오래되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전산 자료로는 되어 있지 않아 수기 기록을 찾아봐야 한다며 기다려달라고 했죠. 그렇게 한참을 기다렸을까 레이븐이 이제 그냥 돌아가자고 하려는 찰나에 직원이 갑자기 달려왔어요. 친모의 연락처가 있다고 했죠. 레이븐의 얼굴에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센터 직원이 전화를 걸었고 긴장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레이븐의 친모가 전화를 받았어요. 친모는 레이븐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인천의 한 동네에 살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의 비행기는 오늘 밤이었어요.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잠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고 싶다고 했고 우리는 서둘러 인천으로 향했어요. 캐리어는 호텔 측에 부탁해 바로 공항으로 보내달라고 했죠.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어떤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레이븐과 그녀의 눈이 마주쳤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둘 다 말을 잃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죠. 그리고 레이븐과 그 여성은 천천히 거리를 좁혀갔어요. 여성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고 눈물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이동하려면 1시간 남짓 남았고 레이븐의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말만 연신 반복했어요. 레이븐은 막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레이븐의 어머니는 당시 너무 어린 나이에 레이븐을 가졌고 폭력적인 남편을 피해 도망친 후 혼자서 레이븐을 키우는 게 너무 벅찼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 달만 맡기고자 했던 게 1년이 되었고 차라리 본인이 키우는 것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보내놓고 항상 레이븐을 그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레이븐은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시간이 다 되어 우리가 떠나야 할 때 레이븐의 친모는 작은 봉투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언젠가 레이븐을 만나면 줘야겠다며
몇십 년을 품고 다녔다고 하셨죠. 레이브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고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곧장 서둘러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가 막 문을 닫으려는 찰나에 도착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비행기에 올랐고 좌석에 앉자마자 레이브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레이븐이 태어났을 때부터 입양까지의 이야기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그의 친모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그를 보내는 결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가 담겨 있었죠. 레이븐은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레이븐과 저는 즉시 다큐멘터리 편집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들을 편집하며 특히 레이븐의 개인적인 여정을 담아낼까 말까 고민이 많았어요. 레이븐은 자기와 같은 입양아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며 방송에 내보내도 좋다고 했죠. 밤낮 없이 작업을 이어갔고 마침내 방송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는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TV 앞에 앉았어요. 레이븐도 함께였죠. 화면에 우리의 한국 여행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산 등반과 목욕탕 이야기 그리고 DMZ 탐방이 이어졌고 레이븐의 친모와의 극적인 만남까지 모든 순간이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 모르는 번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모두가 다큐멘터리에 감동받았다는 내용이었죠. 소셜미디어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과 레이븐의 이야기에 대한 공감의 목소리가 넘쳐났어요. 다큐멘터리의 시청률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했고 한 주가 지났는데도 이번 다큐멘터리는 여전히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레이븐의 이야기는 짧게 보도되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입양인들의 정체성 문제와 뿌리찾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죠. 저희는 후속 프로젝트로 한국의 지방 도시들 중 특히 역사적인 도시들을 중심으로 탐방해보자고 계획하고는 2달 뒤 한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어느 도시를 방문하면 좋을지 많은 의견 부탁드려요. 오늘 세이지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에서 제대로 된 경험을 한 것과 더불어 입양아 문제까지 함께 다뤘다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출산율도 낮은데 입양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여기 한국 아니잖아요. 여기 취재차 들른 한 여행지에서 당황스러워하는 미국 기자와 한국 남성이 있습니다. 온통 한글로 뒤덮인 도시에서 깜짝 놀라고 있는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오늘의 사연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여행 에디터로 일하고 있는 그레이스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주재원으로 일하셨던 부모님을 따라 다양한 나라에서 살게 되었고 자연스레 여행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글 쓰는 것도 좋아했기 때문에 여행 에디터가 제 적성에 딱이었죠.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미국에서 가장 큰 여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저는 그 플랫폼에 올라가는 기사를 쓰는 에디터예요. 아무래도 직업이 직업인 만큼 늘 새로운 유행과 여행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편이죠. 최근에는 미국 내에서 힐링과 자연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부쩍 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바쁜 현대사회에 지쳐 여유로운 여행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희 잡지에서도 특별히 아시아의 여행지를 골라 취재를 나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북유럽 쪽 출장을 많이 다녀왔던지라 아시아는 꽤 흥미로웠습니다. 이색적인 먹거리와 문화가 기다릴 거라 생각하니 정말 기대되었죠. 처음 여행지를 고르는 회의를 할 때 정말 많은 나라들이 후보로 올랐어요. 그중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두 곳이 한국과 몽골이었죠. 에디터들끼리 어딜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편집장님이 회의가 잘 진행되고 있냐고 들어와 보셨죠. 그래서 저희가 자연과 힐링이 컨셉인 아시아 여행지를 고르는 중인데 최종 후보로 한국과 몽골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편집장님께서는 단박에 여길 가라고 골라주셨습니다. 바로 몽골이었죠. 한국을 지지하던 에디터들은 의아한 눈치였어요. 그러자 편집장님은 한국은 한류 문화나 최고의 서비스를 경험하러 여행을 갈 만한 곳이지 자연이나 힐링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하면 명실상부 높은 건물과 최신식 서비스가 있는 곳이라 기사 컨셉에 어긋난다고 했죠. 그러자 한 에디터가 한국에 등산을 하는 문화가 있는데
산을 타겟으로 여행하거나 한국의 제주도 여행을 주제로 기사를 쓰면 자연과 어우러져 쉬는 컨셉에 딱 맞다고 했어요. 편집장님은 한국은 사실 어떤 컨셉이든 잘 소화해서 무슨 주제를 정하더라도 여행 가기에 완벽한 장소라 덧붙일 말이 없긴 하지만 솔직히 한국 하면 떠오르는 건 자연이 아니라 기술력 아니겠냐며 독자들의 시선으로 접근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한국하면 삼성으로 대표되는 뛰어난 기술력과 컨텐츠 산업이 발달한 곳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몽골로 여행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직접 출장을 가면 좋을까 의논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한국으로 결정되려고 했을 때는 너도 나도 관심을 가지고 달려들더니 다들 딴청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출장과 여행은 좀 많이 달라서 아무리 여행 에디터라도 일하러 가는 거라 출장이 여행처럼 즐겁진 않거든요. 심지어 몽골은 비행시간도 어마어마했어요. 그래도 저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보다 몸으로 부딪히는 출장이 더 좋았기 때문에 흔쾌히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아시아권 여행은 처음이라 들뜨고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저는 같이 갈 사진작가를 정해야 했는데 작가님들 스케줄이 다들 빡빡해서 몽골 출장을 함께 갈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 좀 막막했습니다. 꼭 다들 한가하다가 제가 일 때문에 필요해지면 바쁘고 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을 내리 사진작가님 구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죠. 매일 작가님들 스케줄표만 새로 고침하던 그때 우연히 몽골 스케줄이 가능한 작가님을 찾았고 저는 바로 그분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걸자마자 저는 아뿔싸 싶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국 출신 사진작가 재현이었는데 꽤나 과묵하고 진지한 편이라 장기간 출장 갈 땐 절대 X라며 모두들 피하는 작가였거든요. 그 생각까지 미쳤을 땐 이미 신호가 끝나고 전화를 받은 재현 씨의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어버버하고 당황하다가 결국 몽골 출장의 사진작가로 함께 가달라고 제안했고 재현 씨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매우 사무적인 대화만 하고 툭 끊어버렸죠. 몽골 여행이 최소 7박 8일이라 그 긴 시간을 과묵한 재현 씨와 어떻게 보낼까 머릿속이 복잡했죠. 잠깐 후회스럽다가도 금방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사실 재현 씨 실력은 우리 회사 최고라고 해도 좋을 만큼 뛰어나거든요. 감각 있는 구도와 신의 손이라 불리는 보정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물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좋게 생각하자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몽골 일정을 준비했어요. 몽골의 유명한 여행 코스들은 여기서 미리 검색해서 루트를 짜서 생각해두고 울란바토르 시내는 현지에 가서 현지인들의 의견을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몽골의 고비 사막이나 투어 코스들이 워낙 많아 20일 내내 초원에서 여행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출장을 위한 최적의 코스는 사전 조사를 통해 정할 필요가 있었죠. 그치만 울란바토르는 시내기도 하고 현지인들에게 물어보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전 조사 없이 사막 투어에 혼을 실었습니다. 코스는 대충 정해뒀고 예약도 현지에서 하기로 했어요. 미리 미국에서 예약하면 미국인들끼리 같은 팀이 될 확률이 높은데 아무래도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 의견도 듣고 싶어서 현지에서 랜덤으로 배정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몽골 여행을 준비하고 재현 씨와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사실 재현 씨는 다 같이 밥 먹을 때만 한두 번 먼발치에서 봤기 때문에 정말 낯설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라곤 한국인이고 실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 그리고 술을 굉장히 잘 마신다는 게 다였거든요. 회식 자리에서 아무리 마셔도 안 취한다며 전설로 통하는 인물이었어요. 회사 동료들도 재현 씨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스트레이트로 밤새 마셔도 백전백승 모두 다 재현 씨한테는 비할 바가 안 됐죠. 게다가 더 신기한 건 따로 있었어요.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도 절대 흐트러진 모습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였죠. 오히려 술 취해서 실수하는 다른 사람들까지 다 챙겨주고 귀가한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재현 씨가 특별한 건지 한국인들은 원래 술에 대한 어떤 DNA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는 의견들까지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 둘은 어색하게 몽골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울란바토르까지는 직항이 없어서 경유도 해야 하고 꽤 긴 시간 가야 하기 때문에
미리 노트북에 영화를 잔뜩 받아왔어요. 그런데 저는 노트북을 열자마자 기겁했습니다. 충전을 해오지 않은 거였죠. 이 긴 시간을 어떻게 가야 하나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옆에서 하도 소란을 떨자 재현 씨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충전을 해오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정심심하면 제 거라도 같이 보시겠냐고 했고 다 한국 컨텐츠긴 한데 혹시나 해서 영어 자막도 받아왔다고 했어요. 저는 새삼 재현 씨의 섬세함에 놀랐죠. 저를 위해 혹시나 하고 영어 자막을 다운받아오는 게 가능한 일일까 의아했습니다. 무뚝뚝하고 과묵하다더니 생각보다 섬세한 면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재현 씨와 같이 재현 씨가 다운받아온 한국 컨텐츠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재현 씨가 다운받아온 드라마를 보고 저는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액션이나 첩보물 같은 좀 진지한 컨텐츠가 아닐까 싶었는데 아이돌을 구하는 여고생의 이야기였어요. 제목은 선제 없고 튀어라는 드라마였죠. 이 드라마는 웬 한국 드라마 OST가 빌보드 차트에 들었길래 저도 도대체 무슨 드라마길래 하고 찾아본 적은 있었는데 재현 씨가 이 드라마를 다운받아올 줄이야 너무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죠. 참 의외의 면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하고는 드라마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드라마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연 배우에게 푹 빠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국의 2008년 당시 분위기가 정말 아기자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처음엔 시시한 로맨스물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작가의 세심한 이야기 전개와 감독의 아름다운 연출에 홀린 듯 드라마를 봤죠. 재현 씨와 저는 그렇게 계속 다음 편을 외치며 몇 시간 동안이나 봤던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채 드라마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환승해야 할 시간이 왔고 아쉽게 노트북을 덮을 수밖에 없었죠. 드라마에 푹 빠져 벌써 절반이나 왔다니 놀랐어요. 재현 씨도 제가 재밌게 봐서 다행이라고 얘기했고 저는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를 보여줘서 오히려 고맙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다음 비행기를 갈아탔고 다음 비행기는 한국의 A 항공사였어요. 울란바토르행 비행기가 많이 없다 보니 한국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너무 재밌게 한국 드라마를 봤던지라 한국 비행기를 탄다는 사소한 사실도 정말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에 타자마자 저는 재현 씨를 비롯한 한국 승무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이전에는 동양인들은 키가 작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솔직히 재현 씨만 유난히 큰 게 아닐까 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승무원들의 키가 꽤 클 뿐더러 기내에 있는 한국 손님들도 다들 키가 큰 편이었어요. 동양인들이 작다는 건 다 옛날 말이라고 생각했죠. 거기다 생각보다 놀랐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피부가 하얗다는 점이었어요. 보통 백인이니 유색인종이니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틀린 말인 것 같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투명하고 맑은 피부결 때문에 저보다 한국 승무원들 피부색이 더 빛나 보였어요. 그런 저는 생각보다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에 대한 편견이 많다는 걸 깨닫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찾아 앉고 나니 금세 기내식을 먹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날 기내식 메뉴는 파스타와 불고기 덮밥 중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재현 씨는 당연히 불고기 덮밥을 골랐고 저는 갑자기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소라면 당연히 일말의 고민도 없이 파스타를 골랐겠지만 한국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불고기 덮밥을 골랐죠. 기내식을 받아들고 저는 먹음직스러운 향에 놀랐어요. 건너편 외국 손님은 파스타를 골랐던데 제 음식이 훨씬 맛있어 보여서 만족스러웠죠. 옆에는 쌈채소도 함께 나왔길래 쌈에 밥과 불고기를 얹어 한 입 먹는데 입안 가득 퍼지는 달달하고 고소한 맛에 감탄했습니다. 이건 건강하기도 한데 맛도 있다고? 근데 왠지 살도 안 찔 것 같다며 사기 음식 아니냐고 했어요. 너무 맛있어서 저도 모르게 오두방정 떠는 말투가 그대로 나와서 당황했는데 저의 난리치는 모습을 보고 재현 씨가 웃으며 한국 음식이 다 그렇다고 했어요. 재현 씨의 웃는 모습을 처음 봤는데 이 사람은 웃는 모습이 훨씬 잘생겼네라고 생각하는 저를 알아채고는 당황했어요. 아무튼 재현 씨는 한국에서 먹는 건 훨씬 맛있다고 다음에 한국 가면 맛있는 곳 많이 알려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만족스러운 기내식을 먹고 저는 재현 씨와 남은 드라마를 보며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어요. 처음엔 정말 긴 비행 시간에 한숨이 나왔지만 막상 재현 씨와 함께 봤던 드라마 덕분인지
하나도 길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택시를 타려는데 저는 기사님의 말씀에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기사님은 한국 사람인 재현 씨 때문인지 한국어로 얘기하며 짐을 실어주셨습니다.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몽골인데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하시는지 궁금했죠. 우연한 일일 거라 생각하며 일단 저희 호텔로 향했습니다. 시내로 점점 가까워질수록 저는 당혹스러웠어요. 재현 씨 얼굴 표정에도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재현 씨에게 혹시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죠. 재현 씨는 당황한 듯 기사님께 한국어로 물었고 기사님은 즐거운 듯 웃으며 막 설명해 주셨습니다. 재현 씨도 깜짝 놀라며 제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몽골에선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한국이 굉장히 친숙한 데다가 한국 제품은 품질이 좋고 편리해서 한국 가게들이 하나 둘 들어오더니 오히려 한국 가게들이 더 많아졌다고 했죠. 과연 여기가 한국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리는 한국 간판과 한국 브랜드들로 꽉 차 있었어요. 이제서야 아까 기사님이 한국어를 하신 게 이해가 갔습니다. 몽골에서 저렇게 한국 가게들이 많고 한국 문화가 친숙하니 자연스레 한국어도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구나 생각했죠. 저는 울란바토르 시내는 전혀 몽골 같지 않은데 여긴 여행기사에서 빼야 하나 싶을 정도로 한국이나 여기나 다름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짐을 내려두고 저희는 울란바토르 시내를 둘러보며 취재거리를 살펴보러 나갔어요. 그런데 재현 씨는 여기 꼭 한국 신도시 같다며 한국의 편의점이나 카페들이 정말 많다고 했어요. 궁금해서 들어가 본 한국 편의점에는 정말 한국어로 된 제품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몽골 여성분께 질문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려고 다가가려는데 그분이 갑자기 불쑥 저희 앞에 서더니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하고 말았죠. 그분은 제게 말을 건 게 아니라 제 옆에 있던 재현 씨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두 사람은 한국어로 한참을 얘기했는데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뭔가 재현 씨가 난처해하는 느낌이었고 몽골 여성분은 뭔가 적극적인 태도였죠. 나중엔 아쉬운 눈치로 저를 한번 흘겨보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 길이 없던 저는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었고 재현 씨는 당황해했어요. 재현 씨는 정말 부끄러워하며 저 여성분이 제게 한국에서 왔냐며 데이트 신청을 했다고 하는 거였죠. 자기 입으로 말하기 쑥스러워서 더는 말을 못하겠다고 하시며 얼굴이 붉어졌어요. 생각해보면 재현 씨는 키도 크고 선이 굵은 데다 옷도 좀 잘 입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무뚝뚝한 표정도 나쁘지 않지만 웃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니 그럴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저 몽골 사람은 제가 여자친구쯤 되는 줄 알고 저를 흘겨보고 갔겠죠? 재현 씨에게 관심을 보였던 몽골 사람도 꽤 예쁜 편에 속했는데 여자친구도 아니면서 괜히 기분이 이상했어요. 제가 이런 생각들로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자 재현 씨는 제가 취재거리가 궁금해서 그런 줄 알고 편의점 얘기도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편의점을 이용하는 이유가 몽골은 간단하게 길거리 음식을 먹을 만한 곳이 없어서 직장인들은 대부분 식당을 이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먹으면 한 끼 가격이 좀 비싼 편인데 편의점 도시락은 3,000원에서 4,0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으니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어서 많이 찾는다고 했죠. 특히 한국 예능과 드라마의 영향으로 거기 많이 나오는 삼각김밥도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서 몽골 현지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한국 기업들 점유율이 70% 이상일 정도로 한국 기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외국이나 유럽 브랜드들이 못 따라올 정도로 한국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했어요. 심지어 몽골 젊은이들은 대부분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죠. 사실 제가 오늘 출장 오는 길에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고 불고기 덮밥을 먹지 않았더라면 몽골의 한국 유행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한국 콘텐츠에 몰입해서 순식간에 드라마를 정주행하기도 하고 불고기 덮밥도 정말 맛있게 먹고 나니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튼 재현 씨와 저는 울란바토르에서 한국 가게를 소개할 수도 없고 큰일이라며 생각에 잠겼는데 갑자기 제 배에서 꼬르륵 하고 밥 달라는 신호가 울렸어요. 재현 씨는 저를 보며 또 웃더니
밥부터 먹고 생각하자고 했죠. 아무래도 재현 씨의 웃는 모습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렇게 덩치가 산만하게 크고 무섭게 생겨놓고는 웃을 땐 세상 아이처럼 웃는 게 반칙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일하러 온 거지 딴 생각 말라며 정신 차리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몽골의 한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메뉴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몽골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메뉴판 한쪽엔 또 한국 음식이 있었어요. 저희는 사장님께 이 한국 음식은 뭐냐고 여쭤봤고 사장님께선 여기 우리 직원 덕분에 매출이 팍팍 올랐다며 싱글벙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여기 직원분이 한국에서 일하다 오신 분인데 한국에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을 잊지 못해 집에서도 종종 한국 음식을 만들어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식당에선 돌아가며 직원들이 먹는 식사를 준비하곤 하는데 그때 자연스레 스테밀로 한국 음식을 만들어주게 됐고 사장님께서 깊은 감명을 받으시곤 한동안 스페셜 메뉴로 출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손님들께서 재미로 시켜봤던 스페셜 메뉴에 더 관심을 보였고 그 음식이 인기를 끌자 정식 메뉴로 선보였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일하거나 유학 왔다 돌아간 몽골 사람들이 다시 몽골로 와서도 한국 음식을 많이 찾기 때문에 그 메뉴가 인기가 많다고 했죠. 요즘은 오히려 주력 음식이 한국 메뉴라고 했어요. 호기심에 저희도 몽골 전통 메뉴와 한국 음식을 같이 시켜봤죠. 재현 씨에게 그 음식이 한국에서 대단히 맛있는 음식이냐고 물어봤는데 재현 씨의 대답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특별한 메뉴가 아니라 거의 매일 먹는 음식이라 의아하다고 했어요. 그 음식은 바로 김치찌개였거든요. 정말 한국에선 너무 흔한 음식이라 집에서 그냥 딱히 먹을 게 없으면 먹는 친근한 음식인데 그게 그렇게 인기가 많다니 놀랍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시킨 메뉴가 나왔고 저는 처음에 매워 보이는 김치찌개에 선뜻 손이 가지 않아 몽골 음식을 주로 먹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재현 씨가 한 번만 먹어보라며 아까 불고기 덮밥도 잘 먹지 않았냐고 했어요. 생각보다 한국에서 먹는 맛과 비슷하다면서요. 그런데 아마 재현 씨는 제게 김치찌개를 권한 걸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한 입 먹어보고는 오묘한 김치찌개의 맛에 제가 거의 다 먹어버렸거든요. 재현 씨는 잘 먹어서 보기 좋다며 한국에선 잘 먹는 게 복스러운 거라고 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잘 먹는 친구들을 좋아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재현 씨 부모님이 보시면 저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라고 말했고 생각 없이 뱉은 말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스스로 뱉은 방정맞은 소리에 장난이었다고 말하려는데 재현 씨의 대답에 저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마 좋아하실 거라며 밥도 이렇게 잘 먹고 얼굴도 예쁘고 일도 잘하잖아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해 헛기침을 하고는 저 이제 다 먹었으니 얼른 우리 취재거리 고민해보자며 후다닥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약간 어색해진 기분을 느끼며 일단 투어를 예약하기 위해 여행사로 갔어요. 몽골 여행은 보통 여행사에서 여러 명을 묶어서 가이드와 차를 타고 함께 몽골의 광활한 자연을 느끼는 코스로 이루어져요. 보통 함께 가는 동행들과 여행 내내 자고 먹고 같이 하는 형태였죠. 여행사에서는 지금 미국인들끼리 가긴 어렵다고 한국인 2명, 중국인 2명이 묶여있는 패키지가 있는데 거기에 남는 자리가 2자리 있다고 했어요. 저흰 오히려 좋다며 그분들이랑 같이 가겠다고 했고 내일 아침 출발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고비 사막이 포함된 코스를 골랐고 최대한 스팟을 많이 돌아보는 일정으로 골랐어요. 최대한 다양한 장소를 경험해보고 기사에는 최적화된 코스를 골라드리는 게 목표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 동행을 만나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한국인 여성 2명, 중국인 남녀 커플 그리고 저희 이렇게 6명이서 한 차를 타고 몽골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차에 타고 이동하는 시간도 많고 밤엔 별을 보는 것 외에는 딱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동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글이 많았지만 뭐 큰 문제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엔 굉장히 후회하고 말았죠. 그 이유는 좀 더 들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것과 별개로 몽골의 자연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개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은 경이로웠죠. 재현 씨도 몽골은 몽골 특유의 아름다움이 있다며 정말 매력적이라고 하며 여기저기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더니 중국인 여자가 다친 것 같았죠. 무리하게 사진을 찍다 넘어져
무릎이 긁힌 모양이었어요. 그러자 한국인 친구가 얼른 가방에서 밴드와 약을 꺼내 건네주며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중국인 여자는 밴드와 약을 쓰고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남자친구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무례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과 별개로 다정한 한국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꼭 재현 씨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현 씨가 세심하고 친절한 건 한국인들 특징이구나 싶었죠. 그렇게 여행을 마무리하고 밤이 되자 하늘에선 별들이 쏟아졌어요. 불빛 하나 없는 넓은 초원이라 별들이 더 잘 보였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밤엔 정말 별을 보는 것 외에는 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그러나 중국 커플들은 낮에 사진 찍다 다친 이후로는 둘이 다퉜는지 어쨌는지 숙소에 들어가 나오질 않았어요. 두 사람은 놔두고 한국 친구들과 저 재현 씨는 작게 램프를 켜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대학생인데 방학을 맞아 여행을 왔다고 했어요. 둘 다 영어를 정말 잘해서 다 같이 영어로 대화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죠. 지희라는 친구는 로봇공학을 전공해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고, 유나라는 친구는 드라마 작가가 꿈이라고 했습니다. 꿈 많은 한국 친구들을 보고 있자니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도 생각나고 정말 좋았어요. 밝고 긍정적인 한국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정말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행 오면 이렇게 몰랐던 다른 사람들과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몰랐던 재현 씨 얘기도 듣게 됐죠. 재현 씨가 사진작가가 된 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요. 재현 씨는 수의사셨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유기된 동물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주말마다 부모님과 함께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활동을 다녔다고 했어요.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강아지들이었지만 주인을 못 찾는 경우가 많았고, 입양을 홍보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 시작했대요.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찍을 수 있을까 고민했고 자연스럽게 사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재현 씨가 정성스레 찍은 사진 덕분인지 강아지들은 해외에서 입양 문의가 많이 들어오게 됐고, 그렇게 좋은 가정으로 강아지들을 보내주다가 어느 날 우연히 메일 한 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재현 씨의 사진과 선한 활동을 본 미국의 한 사진작가가 진지하게 사진을 배워볼 생각이 없냐고 제의했고, 그렇게 미국으로 넘어와 그 작가 밑에서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러다 지금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했죠. 물론 지금은 입양 사진은 찍어주지 못하지만 미국으로 입양된 강아지들이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하면 그 강아지들을 입양처까지 데려다주는 봉사활동으로 강아지들을 돕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재현 씨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인간적인 매력이 느껴졌죠. 그렇게 한국 친구들과 저희는 매일 밤 별빛 아래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채워갔죠. 그런데 정말 불쾌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몽골 초원을 여행하는 거다 보니 세수나 양치 정도는 할 수 있었지만 제대로 된 샤워 시설을 찾기 어려웠어요. 처음에 이틀이나 씻지 못하다가 3일차에 겨우 샤워 시설이 구비된 숙소에 도착했죠. 다들 신나서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샤워장으로 향했고, 씻고 나오니 한결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아한 게 하나 있었어요. 중국 커플들은 두 사람 중 누구도 씻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분명 머리도 가렵고 찝찝할 텐데 어떻게 안 씻고 있을 수가 있지 의아했지만 그 둘은 떡진 머리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경악할 점은 여행 기간인 5박 6일 동안 그 둘이 씻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점이었죠. 게다가 이동할 때는 보통 차에서 다들 잠을 자는데 그 두 사람은 어찌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마음이 약해서 그 둘에게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다들 이래서 동행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구나 싶었고 기사에 대놓고 쓸 순 없었지만 저 역시 동행을 고를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고 꼭 적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고의는 아니었지만 자연스레 밤마다 중국 커플들은 빼고 저희끼리 모여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중국인들은 영어로 소통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모여도 둘만 얘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무튼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저녁이 하루 있는데 그날은 정말 특별했어요. 한국 친구 2명이 저희에게 소근소근 얘기를 하는데 재현 씨가 그 말을 듣고 정말 신나했어요. 컵라면을 챙겨왔는데
야식으로 드시겠냐고 물었죠. 여행 내내 가이드가 밥을 해주기도 하고 현지 게르에서 현지식을 주는데 다 맛있긴 했지만 약간 물리던 시점이었거든요. 한국 친구들은 여행 와서 둘만 먹을 수 없다며 6개를 챙겨왔다고 했고 저희에게도 컵라면을 나눠줬어요. 그리곤 한국 사람들은 꼭 한식을 먹어줘야 하는데 아마 이 기분을 아시려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어떻게 빵과 시리얼만 먹고 일할 수 있냐며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재현 씨에게 재현 씨도 그러냐고 묻자 재현 씨는 집에선 한식만 먹는다고 했습니다. 한국 밥솥을 챙겨와 주기적으로 한인마트에서 장을 봐서 요리를 한다고 했어요. 요리를 하는 재현 씨의 모습은 상상이 가질 않았습니다. 재현 씨는 그레이스가 먹었던 불고기 덮밥, 김치찌개 이런 건 눈 감고도 한다며 자기 요리 정말 잘한다고 자랑을 했어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거짓말 같다고 하자 다음에 한번 초대하겠다고 하는데 재현 씨의 집에 간다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꼭 제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말 헷갈렸거든요. 게다가 한국 친구들은 2분 일하러 왔다고 하시는데 은근 잘 어울린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 밤잠을 설쳤고 다음날 초췌한 얼굴을 보고 유나가 걱정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여행은 어느덧 마무리되어 갈 시점이었고 저는 몽골 초원 투어는 쓸 게 많은데 울란바토르 시내 내용은 기사에서 빼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제 고민을 듣고 지희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한 가지 주었습니다. 몽골 속 미니 한국이라며 한국 문화까지 같이 체험할 수 있다고 적어놓으면 그것도 좋지 않겠냐고 했어요. 몽골에 와서 한국 분위기도 간접 체험하고 초원도 경험하면 꿩 먹고 알 먹고 아니겠냐고 했죠. 꿩 먹고 알 먹고라는 표현도 정말 재밌었고 지희의 아이디어도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취재 방향을 정하면 사실 추가 촬영을 할 필요도 없었죠. 이미 촬영은 많이 해뒀으니 기사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헤어지는 날 지희와 유나와 매일 밤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말 많이 친해졌는데 아쉬웠어요. 서로 미국 오거나 한국에 오면 정말 잘해주겠다며 꼭 놀러오라고 하고 SNS 연락처를 주고받고는 헤어졌어요. 그렇게 재현 씨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고 한동안 몽골 기사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이제 막 탈고를 끝내고 팀장님의 결제를 기다리며 사연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설레는 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재현 씨가 제가 끓여주는 김치찌개 드셔보실래요? 하고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나 모르겠습니다. 처음 집에 놀러 가는 거니 선물도 하나 사가고 싶은데 뭘 사가면 좋아할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다음에 지희와 유나를 만나러 한국에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울란바토르의 미니 한국 대신 진짜 한국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거든요. 오늘 그레이스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몽골 울란바토르가 한국어로 뒤덮였다는 걸 몰랐는데 직접 유튜브를 찾아보니 놀라웠어요. 이게 한국이 아니라고 싶을 지경이었죠. 한번 찾아보시면 저처럼 깜짝 놀라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이래저래 세계로 영향을 뻗어가고 있는 한국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다음에 더 자랑스러운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미 눌러주셨죠? 댓글도 많이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 감동필름이었습니다.